안녕하세요. 오늘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충청남도 홍성에 거주 중인 유경순 할머니가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제보된 사연 바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심신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여기며 살아가고 있는 60대 여성입니다. 시대가 변하면서 사람들의 인식이나 가치관도 변하는 것처럼 마음의 병 역시 사회의 변화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마음의 병은 그 사람이 처한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고 그 상황이 사람의 정서에 미치는 영향도 각각 다르기 때문이죠. 하지만 어떤 시대이든 초월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점이 있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제 이야기를 들으시면 무슨 의미인지 이해가 가실 겁니다. 치유를 원하는 것이 치료의 일부라는 말이 있듯이 마음의 병도 나아지기 위해서는 스스로 아픔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주변의 도움을 받아야만 치료가 가능하다는 것이죠. 제가 살아온 시대에는 마음의 병을 그저 배부른 소리로 치부하며 어르신들은 발 씻고 자면 다 나아진다는 식으로 이야기하곤 했습니다. 온종일 일하고 나면 쓸데없는 생각할 겨를이 없다는 말도 들었죠. 그나마 가족들은 하루 쉬고 잘 먹고 푹 쉬면 괜찮아질 거라며 위로를 해주기도 했습니다. 저 역시 그런 환경에서 자랐고 제 또래의 많은 분들도 비슷한 경험을 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어쩌면 공기 좋고 탁 트인 곳에서 평생을 보냈기에 마음의 병에 걸릴 틈조차 없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충청남도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태어나 자랐고 남편 역시 충청남도 사람입니다. 다 큰 자식이 일자리를 찾아 도시로 떠나기 전까지는 도시 근처에도 잘 나가지 않았죠. 충청남도 홍성에서 남편과 함께 소축사를 운영하며 하나뿐인 아들을 키웠습니다. 아들은 어릴 때부터 책 읽고 공부하는 걸 좋아하는 아이였습니다. 하지만 당시 저희가 살던 곳에서는 마땅한 교육 환경이 없었기에 조금 더 나은 교육을 받게 하려고 중학생이 되던 해에 시내에 사는 친척 집에 맡기게 되었습니다. 학교와 학원이 가까워 아들이 원하는 공부를 원 없이 할 수 있었고 나중에 후회하지 않기 위한 선택이었죠. 아들은 부모의 마음을 알고 집에 오고 싶은 마음을 억누르며 공부에 전념했습니다. 저도 남편도 학문적으로 크게 도와줄 수 있는 여건이 아니었지만 아들이 하고자 하는 일이 있다면 전폭적으로 지원했습니다. 부모의 지지와 노력 덕분에 아들은 서울의 이름난 대학에 입학할 수 있었고 그 순간의 기쁨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었죠. 서울에서도 유수의 학생들이 들어가기 힘든 대학에 아들이 들어가니 얼마나 대견했는지 모릅니다. 저희 부부는 아들의 성공이 우리 결실이라기보다는 아들이 자신의 가능성을 믿고 열심히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들은 대학 4년 내내 장학금을 받았고 장학금을 받지 못할 때는 스스로 과외를 해서 등록금을 마련했습니다. 아들은 20대 중반에 대기업에 취직했습니다. 어른이 된 후로는 서울에 머물러 얼굴을 자주 볼 수 없었지만 학생 때는 방학마다 집에 와서 축사 일을 돕곤 했고 취업한 후에도 매달 최소한 한 번은 집에 들러 얼굴을 보여주는 정말 예쁜 아들이었어요. 아들의 능력이나 직장에서의 성과도 자랑스러웠지만 무엇보다 속이 깊고 착하다는 게 저희 부부의 큰 자랑이었죠. 그런 아들이 30이 넘어가면서 결혼하고 싶은 여자가 있다고 말하더군요. 같은 회사에 다니는 동갑내기 동기라면서 연애를 한 지 1년쯤 되었을 때 슬쩍 그런 얘기를 꺼내더니 2년이 지나갈 무렵에는 결혼을 전제로 집에 소개시키고 싶다고 하더군요. 엄마, 다음 주 주말에 집에 가도 돼요? 그래, 오고 싶으면 언제든 오는 거지. 부모 집에 오는데 허락받을 일이 있니? 아니, 이번에 보라를 데리고 가고 싶어서요.
엄마랑 아버지께 소개시켜 드리려고요. 그럼 우리 예비 며느리 얼굴 보면 우리도 좋지. 보라는 고기 좋아하니 올 때 맞춰서 소고기 주문해 놔야겠다. 보라가 제일 좋아하는 게 소고기예요. 우리 집이 소 농장한다고 했을 때 처음 한 말이 그럼 소고기 매일 먹었겠네요 였어요. 사실 저희 아들은 공부도 잘하고 좋은 대학에 가서 훌륭한 회사에 다니니 어디 내놓아도 자랑스러울 만큼 잘났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아들이 말한 며느리는 그런 아들을 능가할 만큼 대단한 사람이더군요. 고등학교 때 성적은 항상 전교 상위권이었고 대학교에 수석으로 입학해 수석으로 졸업한 엘리트였어요. 며느리는 회사의 제품 개발팀에서 일하고 있는데 평판이 좋기로 유명해서 아들이 며느리와 연애를 한다는 소식을 들은 회사 사람들이 아들 얼굴을 보러 찾아올 정도였다고 해요. 대체 얼마나 콧대 높은 아가씨일까 하고 내심 긴장했었죠. 약속된 주말 아들과 함께 찾아온 며느리는 세상 순박하고 착한 아이였어요. 두 손에 시부모님께 드릴 선물을 바리바리 싸들고 와서 저와 남편에게 해맑게 웃으며 허리 숙여 인사하는데 그 모습이 정말 꽃처럼 예뻤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아버님. 한보라라고 합니다. 그래요. 오늘 오느라 고생했어요. 뭘 이렇게 많이 들고 왔어. 환희 너 뭐 했어? 네가 들어줘야지. 제가 여기 앞까지 들었어요. 그런데 보라가 자기가 산 선물이라는 걸 티내려고 문 앞에서 다시 들었어요. 아, 그런 거였구나. 잘했네. 어서 들어와서 좀 앉아. 다리 많이 아팠지? 며느리가 저와 남편이 좋아하는 것을 꼼꼼히 물어서 준비했는지 한과, 전통주, 보리굴비, 화장품, 면도기 세트, 그리고 꽃다발까지 보따리 장수 마냥 선물을 가득 쌓았더라고요. 제가 바닥에 펼쳐진 선물을 보고 놀라서 쳐다보니 며느리는 미소를 지으며 뭘 제일 좋아하실지 몰라서 조금씩 다 사왔어요. 라고 말하더군요. 그 말을 듣는데 얼굴을 보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좋아지는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그게 제 며느리였습니다. 며느리의 얼굴을 보니 빨리 무언가 먹이고 싶은 마음에 선물을 다 뜯어보기도 전에 미리 거실에 차려둔 상 앞으로 그녀를 앉혔습니다. 그날 아침 저는 미리 신선한 한우를 주문해 받아 놓았습니다. 며느리가 온다고 하니 바로바로 구워주려고 식탁 가운데 휴대용 버너도 준비해뒀죠. 그런데 자리에 앉자마자 며느리가 옆에 있던 집게와 가위를 들더군요. 어머, 그걸 왜 들어? 내가 구워줄게. 손님은 그냥 편하게 먹기만 해요. 어머님, 제가 소고기 굽기 대회에 나가면 상 받을 정도로 잘 구워요. 제가 어머님과 아버님께서 준비해 주신 귀한 소고기 한 점도 아깝지 않게 맛있게 구워드릴게요. 일단 한번 드셔보세요. 저는 주객전도라는 말을 실감했어요. 귀한 며느리 온다고 고기를 구워주려 했는데 며느리가 오히려 자신이 잘 굽는다며 버너에 불을 켜고 야무지게 고기를 굽기 시작하는 겁니다. 제가 같이 구우려고 준비한 버섯과 숙주도 알아서 옆에 자리를 만들어 구우면서 어머님, 어떻게 숙주를 다 준비하셨어요? 제가 소고기랑 숙주랑 같이 먹는 걸 진짜 좋아하거든요. 라고 하더군요. 그리고는 저와 남편 앞에 먼저 구워진 고기와 야채를 척척 올려주며 이거랑 같이 드셔보세요. 진짜 기가 막혀요. 라고 하는데 정말 맛있었어요. 며느리가 앞에서 말도 참 맛있게 해서인지 고기 맛이 더 좋게 느껴졌어요. 우와, 이 로메인 상추 어디서 사신 거예요? 이거 환희 엄마가 우리 집 텃밭에서 기른 거지. 정말요? 저 이렇게 맛있는 로메인 상추는 처음 먹어봐요. 아까 들어오던 길에 보였지.
거기로 나가면 엄마 텃밭 나와. 어머님 저 텃밭 구경해보고 싶어요. 제가 꿈꾸는 취미가 작은 밭에서 채소 이것저것 심고 그걸 수확해 직접 먹는 거거든요. 근데 서울에서 자취하면 꿈도 못 꾸잖아요. 그럼 우리 텃밭에 보라가 좋아하는 채소들만 골라서 심을 수 있게 자리 내줘야겠네. 아, 너무 좋아요, 어머님. 그러면 저 매달 와서 야채도 심고 수확해서 가져갈래요. 구김살 하나 없이 따뜻한 햇살 같은 며느리를 보면서 왜 주변 사람들로부터 평판이 그렇게 좋은지 알겠더라고요. 제 아들이 어디에 반한 건지도 충분히 이해가 갔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며느리는 좋은 집안에서 사랑을 듬뿍 받으며 부족함 없이 자랐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건 제 단순한 생각이었죠. 나중에 상견례를 앞두고 아들이 며느리의 이야기를 들려주더군요. 그날 인사 왔을 때 며느리가 홀어머니 밑에서 자랐다는 얘기는 들었어요. 그런데 그 어린 시절이 참으로 혹독했다고 합니다. 며느리는 초등학생 때 아버지를 사고로 잃고 어머니와 단둘이 살았어요. 그런데 어머니는 다리에 선천적인 장애가 있어서 크게 불편한 건 아니었지만 약간 절뚝거리는 정도라 이를 구하기가 어려웠다고 합니다. 홀로 딸을 키워야 하는데 돈 벌 곳은 없고 며느리와 어머니는 참 열악하고 고된 시절을 보냈다고 해요. 그래서 며느리는 더 공부하고 출세하는데 죽자 사자 매달렸다고 하더군요. 그 이야기를 듣고 나니 며느리가 밝아서 부족함 없는 환경에서 자랐을 거라고 생각한 제 자신이 참 부끄러워졌습니다. 그리고 그 밝은 미소를 잃지 않기 위해 지금까지 참 많은 노력을 했을 며느리를 생각하니 같은 인간으로서 존경심마저 들었어요. 그래서 상견례 당일에 사부인을 만났을 때 더욱 반갑고 따뜻하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혼자서 이렇게 훌륭한 딸을 키워낸 사부인을 만났다는 게 같은 어머니로서 깊이 공감되고 뜻깊게 느껴졌습니다. 우리는 서로 마주 앉아 자식 이야기와 살아온 얘기를 나누며 사부인이 지금까지 며느리를 잘 키우기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과 힘든 시간을 보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사부인께서 꽤 오래 식당에서 일하셨다고 들었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더욱 존경스러웠습니다. 맞아요. 고등학교에 들어갔을 때 정말 운 좋게 일하게 된 식당이에요. 제 다리가 일해서 주방에서 움직이는 게 힘들었는데 식당에서 저를 배려해 주셔서 의자에 앉아 만두를 빚고 굽고 찌는 일을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오래 일할 수 있었답니다. 정말 다행이네요. 사부인께 그 식당 일이 행운이었던 만큼 식당에서도 사부인이 필요했기 때문에 오래 일하신 거겠죠.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부끄럽네요. 그 식당 일 전에 다리 때문에 써주는 곳이 없어서 그냥 어디서든 일할 수 있는 데가 있으면 무조건 했었어요. 하지만 그마저도 오래 일어서 있어야 하는 일이 많아서 계속하지 못했죠. 그래도 우리 보라만 생각하면 뭐든지 이겨낼 수 있었어요. 사부인은 과거를 회상하며 가만히 옆에 앉은 며느리의 얼굴을 쓰다듬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저도 다짐했어요. 저렇게 귀하게 키운 딸을 나도 귀한 며느리로 생각하자고 말이죠. 저도 한때는 며느리였기에 시부모님, 특히 시어머니의 역할이 며느리에게 얼마나 큰 의미인지,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 알기에 과거의 저 자신에게 부끄럽지 않은 시어머니가 되고 싶었어요. 아들 부부가 결혼 후 멀리 살게 되어서 자주 얼굴을 보지는 못했지만 좋은 기억이 참 많습니다. 며느리는 종종 주말마다 사부인과 저를 서울로 불러 함께 시간을 보냈죠. 처음에는 서울까지 가는 게 귀찮기도 하고 굳이 뭐 하러 가나 싶었는데 다녀보니 꽤 재미있더라고요. 남편은 며느리 덕분에 말년에 여러 가지 경험하며 호강한다고 했는데 그 말이 딱 맞았습니다.
물론 항상 웃고 즐겁기만 한 것은 아니었어요. 사람이 살다 보면 갈등도 생기기 마련이잖아요. 며느리가 결혼 후 자녀 계획에 대해 말했을 때 저는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천천히 신혼생활을 즐기고 몇 년 뒤에 아이를 낳겠다고 했을 때 왜 어차피 날 거라면 미리미리 몸이 제일 젊고 건강할 때 낳는 게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죠. 물론 며느리가 언제 아이를 낳든 그건 제가 상관할 일이 아니고 전적으로 며느리와 아들의 몫이었지만 저도 참 고루한 사람이라 며느리의 결정 자체가 신기했거든요. 어쩌면 며느리 입장에서는 그런 결정을 이해하지 못하는 시어머니가 답답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며느리는 그런 내색 하나 없이 아주 조곤조곤 저를 설득해 주었답니다. 솔직히 며느리는 굳이 설득할 필요도 없이 그냥 그렇게 결정했다고 통보했어도 됐을 텐데 참 오랫동안 저와 대화를 나눴어요. 몸이 제일 젊을 때 아이를 낳으면 너도 애도 고생 덜 할 텐데 왜 2년 뒤에 낳겠다는 거니? 저 아직 33이고 조금 더 환희 씨랑 신혼생활을 즐기다가 아이를 낳고 싶어요, 어머님. 그리고 흐름을 끊기지 않고 회사도 계속 다니고 싶고요. 임신하고 아이를 낳으면 2년 정도는 공백기가 생기니까 조금 더 회사에서 제 커리어를 쌓고 아이를 낳아도 늦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래, 늦는 건 아니지. 그런데 우리 때는 일도 하고 애도 낳고 다 잘했어. 나도 환희를 낳고 다음날 바로 축사 가서 일했으니까. 저는 아이가 제일 부모 손을 필요로 하는 시기에 일과 육아를 함께 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지금 일을 포기하고 싶지도 않고 아이를 낳으면 곁에서 함께 있고 싶거든요. 어머님께서 제 입장을 이해 못 하실 수도 있지만 저도 아직 젊잖아요. 어머님 손주를 빨리 보고 싶어 하시는 마음은 잘 알지만 이건 어머니께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조금 참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마 시간이 조금 더 지나서 손주를 만나면 더 반가워지실 거예요. 며느리와의 대화를 통해 저는 세대 차이를 직접 체감하며 요즘 여성들의 삶이 얼마나 달라졌는지를 깨닫게 됐어요. 시대가 이렇게 변했구나, 요즘은 이렇게 사는구나 하는 걸 느끼며 이 나이에 새로운 걸 배우는 기분이 들었죠. 그때부터 며느리가 인내심 있게 저에게 조곤조곤 설명해주고 설득해줄 때마다 저는 며느리 세대의 입장을 하나씩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서로 가까워지고 이해할 수 있었던 건 아마 한 달에 한 번 며느리가 집에 와서 함께 텃밭을 가꾸면서 시간을 보냈기 때문일지도 몰라요. 하루 종일 흙을 만지며 일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대화가 이어지고 서로 모르는 게 없어지거든요. 보라야, 저번 주에 네가 못 왔을 때 내가 오이를 심어놨어. 사부인께서 좋아하시지 않니? 아, 그거 된장에 무쳐 먹으면 진짜 맛있잖아요. 그래, 대추 토마토도 심었으니까 다 자라면 사부인 댁으로 보내면 되겠다. 며느리와 저는 텃밭에서 촉촉한 흙을 만지며 서로 좋아하는 채소를 함께 심고 또 제가 젊었을 때 겪었던 이야기, 결혼 초기에 힘들었던 일, 시집살이 얘기까지 조잘조잘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소를 돌보며 입도 멈추지 않았죠. 그래서 내가 환희를 낳고 바로 축사 일을 하고 김장도 했다는 거 아니니? 우리 집 시어머니는 떡하니 앉아서 내가 일 하나 안 하나 감시하셨지. 진짜 너무하셨어요. 어떻게 애 낳고 바로 일을 시키나요? 요즘 같았으면 큰일 날 일이었을 거예요. 그때 아버님은 가만히 계셨어요? 딸 같은 며느리를 보면서 저는 만약 나에게 딸이 있었다면 이렇게 지냈을까 하고 생각하게 되었어요. 동시에 참 편안한 친구 같은 존재라는 생각도 들었죠. 며느리가 저희 가족이 된 지 거의 2년이 되어갈 무렵 사부인께서 급성 심근경색으로 갑자기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때 며느리가 저희 품에 안겨 눈물을 쏟아내는 모습을 보며 저 역시 부모를 잃고 마음이 고아가 되었던 제 과거가 떠올라 함께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며느리는 억눌린 울음소리를 내며 몸을 부들부들 떨었고 제가 며느리의 등을 쓸어주며 울음을 터뜨리자 그제서야 아이처럼 서럽게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밝고 야무지던 아이가 그렇게 어린아이처럼 우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천의 고아가 된 며느리에게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든든한 시어머니가 되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며느리는 얼마 지나지 않아 어머니를 잃은 슬픔을 이겨냈고 예정대로 임신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배가 불러올 때까지도 회사에 나가겠다는 말을 들었을 때는 기아 말 뻔했지만 일 욕심이 많은 아이니까 스스로 몸을 잘 챙길 것이라 믿고 마음대로 하게 두었습니다. 심지어 막달이 되어서도 텃밭을 가꾸러 오겠다는 말을 듣고 제가 미리 채소를 다 따서 서울로 가져가기도 했습니다. 수확은 다 내가 할 테니 너는 먹기만 하라고 말이죠. 그렇게 며느리는 건강한 딸을 출산했습니다. 제 아들 얼굴을 쏙 빼닮은 건강한 아이였는데 처음 병원에서 아이 얼굴을 봤을 때 며느리의 얼굴을 닮지 않은 것이 조금 서운하더군요. 제가 왜 엄마를 안 닮았니? 아빠보다 엄마를 닮았어야지라고 말했더니 옆에 있던 아들이 오히려 서운하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그게 제 솔직한 마음이었으니 어쩌겠어요. 이제 손주도 태어났으니 며느리를 더 많이 도와줘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출산 후 며느리의 모습이 조금씩 어긋나기 시작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출산 막달부터 뭔가 이상한 기운이 느껴지긴 했습니다. 서울로 얼굴을 보러 가면 목소리도 크고 말도 많던 아이가 눈에 띄게 조용해지고 어딘가 차분해진 모습이었습니다. 처음엔 몸이 무거워서 그런가 보다, 피곤해서 그렇겠지 하고 크게 신경 쓰지 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걱정이 점점 커져갔습니다. 출산 후 처음 맞이하는 명절, 며느리는 집에 오지도 않고 연락도 없었습니다. 이상하다 싶어 제가 먼저 전화를 했더니 며느리가 아닌 아들이 받더군요. 물론 애 낳고 정신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늘 철두철미하던 며느리가 그러니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했던 것은 분명 애를 낳으면 아이는 아빠에게 맡기고 어머니랑 텃밭 가꾸는 일을 꼭 거르지 않겠다고 하던 며느리가 텃밭에는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3일에 한 번씩 전화를 할 때마다 저희 안부를 묻고 텃밭 이야기를 하던 며느리가 이제는 텃밭 얘기는커녕 찾아오지도 않았습니다. 처음엔 그저 정신이 없나 보다 했지만 며느리는 점점 다른 사람이 되어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도 처음에는 진짜 정신이 없나 보다 싶어 아들에게 며느리에게 더 신경 써주고 퇴근하면 꼭 내가 아이를 돌보라고 육아에 소홀하지 말라고 당부했죠. 요즘 젊은 엄마들이 독박 육아로 힘들어하는 걸 TV에서 자주 접하다 보니 며느리도 힘들지 않을까 싶었어요. 그래서 하루는 며느리와 아들 집을 찾아가기로 마음먹었죠. 며느리가 좋아하는 묵은지를 한가득 챙겨서 말이에요. 예전에 임신 중에는 입덧 때문에 묵은지를 쳐다보지도 못하더니 이제는 아이도 낳았으니 고기 넣고 푹 삶아주면 좋아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때가 아이를 낳고 두 번째로 서울에 올라갔을 때였어요. 거의 2달 만에 간 아들네 집 분위기가 어쩐지 이상하게 느껴졌어요. 아들도 얼굴이 수척해 보였고 무엇보다 며느리가 생기를 잃은 것처럼 보였거든요. 며느리는 몰라보게 달라져 있었어요. 체중이 한 15kg쯤 는 것 같았죠. 임신 중에도 크게 살이 불지 않았던 애가 오히려 아이를 낳고 살이 찐 모습을 보니 덜컥 건강이 걱정되더군요. 너 왜 이렇게 부었어? 어디 몸이 안 좋니? 라고 물으니 며느리가 아니에요.
그냥 살찐 거죠 뭐라며 무심하게 대답했어요. 무슨 살이 이렇게 금방 쪄? 살이 좀 부은 것 같은데 어디 아픈 거 아니야? 하고 걱정스레 물었더니 살찐 거라니까요. 그만 만지세요. 라며 매몰차게 말을 끊더군요. 순간 충격을 받아 멈칫했어요. 며느리가 이렇게 매몰차게 굴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내가 뭘 잘못했나 하고 옆에 있는 아들을 쳐다봤지만 아들은 그냥 고개를 돌려버리고 말았어요.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하지만 대놓고 무슨 문제냐고 물어볼 수도 없어서 일단 주방에서 요리를 시작했죠. 평소 같았으면 묵은지와 고기 삶는 냄새를 맡고 며느리가 빨리 먹고 싶다고 얼마나 더 삶아야 하냐고 물었을 텐데 이번엔 아예 안방에 들어가 나오지도 않더군요. 이상해서 아들을 붙잡고 보라가 어디 아픈 거야? 왜 저래? 하고 물었더니 아들은 애 보느라 너무 피곤해서 그래요. 요즘 좀 무기력해하는 것 같아요. 라고만 하더군요. 고기가 적당히 삶아졌을 때 안방에 있던 며느리를 불렀어요. 그런데 며느리는 불러도 대답이 없더니 거의 10분이 지나서야 식탁에 나와 털썩 앉더라고요. 며느리 앞에 고기와 묵은지를 올려주며 배고팠지. 점심도 걸렀다며. 네가 좋아하는 묵은지 푹 삶았으니 고기랑 싸서 한번 먹어봐라고 말했죠. 그런데 며느리가 한숨을 내쉬며 냄새가 너무 나요. 지금 이렇게 냄새 나는 걸 먹을 기분이 아니에요. 라고 하더군요. 어안이 벙벙해서 김치 군내가 너무 나나? 하고 묻자 사람 입맛이 원래 바뀌는 거예요, 어머님. 특히 애 낳고 나면 더 그렇고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는 당신이 그렇게 날 무시하니까 어머니까지 날 무시하는 거잖아. 나 이제 부모 없다고 무시하는 거 누가 모를 줄 알아? 내가 천의 고아라서 뭐만 던져주면 잘 받아 먹겠지 생각하는 거 다 알아요 라며 불만을 터뜨렸어요. 그러더니 집에도 다 냄새 배겠네. 나 안 먹어요. 그냥 들어가서 잘래요 라며 다시 안방으로 들어가 버리더군요. 아들이 아무리 큰 소리로 불러도 며느리는 대꾸도 안 하고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처음 보는 며느리의 태도에 당혹스러워 무슨 말도 나오지 않더라고요. 아들이 저에게 저 사람이 요즘 좀 저래요. 죄송해요 라고 말했지만 그 말이 귀에 들어오지도 않았습니다. 아들이 제 표정을 보고는 며느리와 얘기를 나누려 했지만 갓난아기도 있는 상황에서 괜히 싸움이라도 날까 싶어 제가 말렸어요. 그리고 몇 시간도 안 돼 곧장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오는 기차 안에서 마음이 참 답답하고 복잡했어요. 다른 사람이라면 며느리가 애 낳고 유세를 부리는 거라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저희 며느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걸 그동안 함께한 시간 속에서 잘 알았거든요. 그래서 무엇이 며느리를 그렇게 변하게 만들었는지 더욱 궁금해졌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 후로도 며느리는 제게 일절 연락을 하지 않았어요. 제가 전화를 해도 받지 않았고요. 오히려 아들이 제게 연락하는 횟수가 늘었어요. 심지어 술을 마시고 연락을 할 때도 있었죠. 원래 저를 닮아 술을 잘 못 마시는 아인데 하루는 완전히 취해서 전화를 걸었더라고요. 처음에는 누가 전화를 걸었는지도 몰랐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환희니? 엄마, 나 환희야. 환희야, 너 술 마셨어. 보라랑 현영이는? 너 지금 집이야? 엄마, 나 요즘 보라 때문에 정말 미치겠어요. 누가 내 마누라를 데려가서 다른 사람으로 바꿔치기 한 것 같아. 그게 무슨 소리야, 환희야. 보라가 요즘 나를 쳐다보지도 않아. 내가 말을 걸어도 대답도 안 하고 심지어 우리 딸 현영이도 모른 척해. 한 달 모유 수유하고 나서 힘들다고 바로 분유 먹이라고 하고 방 안에서 잘 나오지도 않아.
낮에도 이모님한테만 계속에 맡기고 자기 방에서 잠만 자고 이때 상황이 심상치 않다는 걸 알게 됐어요. 아들은 너무 달라진 며느리가 걱정돼서 함께 병원에 가보자고 했지만 며느리는 자기를 병자 취급하냐며 화를 냈다고 하더군요. 아들이 퇴근해도 얼굴 한 번 보지 않고 아이를 맡겨둔 채 무심하게 행동한다니 이게 대체 무슨 일인가 싶었어요. 며느리는 아들에게도 마음의 문을 닫아버린 것처럼 저에게도 똑같이 굴었죠. 그렇게 반년이 넘도록 며느리의 얼굴도 목소리도 모르고 지냈습니다. 혹시 또 부딪히게 될까봐 아들네 집에도 가지 못했어요. 종종 걸려오는 아들의 전화를 받으며 하루하루 걱정만 커졌습니다. 그리고 반년 후 그동안 응축된 모든 갈등이 결국 폭발하는 사건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돌아오는 명절에 이번에도 며느리가 안 오려나 싶었어요. 오지 않으면 굳이 부르고 싶지도 않았고 아들에게도 차라리 며느리 곁을 지키라고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명절 전주에 아들이 전화를 걸어왔더군요. 축사 청소를 하다 말고 전화를 받으니 아들이 이번 명절에는 며느리와 손주를 데리고 집에 오겠다고 하지 않겠어요? 그 말을 듣고 드디어 며느리가 좀 나아졌나 보다 싶어 기뻐했죠. 거의 석 달 만에 보는 며느리라 더 설레었고 정서도 달라졌겠지 하는 희망도 품었어요. 하지만 명절 당일 아들네는 아침에 온다더니 점심때가 다 돼서야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곧바로 눈치챌 수 있었어요. 두 사람이 싸우고 왔다는 걸요. 그걸 보고 아, 싸우다가 늦게 왔구나 하고 바로 알 수 있었죠. 미묘한 긴장감이 흐르는 상황에서 애들한테 왜 이렇게 늦었냐고 묻는 대신 그냥 잘 왔다고 고생했다고만 환영해 주었어요. 음식 준비를 마저 하기 위해 주방으로 들어갔는데 아들만 따라와서 뭐 하면 되냐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아들에게 전 부치라고 시키고 거실을 쓱 보니 남편은 바닥에 앉아 손주를 무릎에 올려두고 놀아주고 있었고 며느리는 소파에 거의 눕듯이 널브러져 가만히 있더군요. 오늘은 소란을 피우지 않겠다는 듯한 며느리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래, 참을 인 3번이면 모든 게 해결된다는 말도 있잖아요. 오랜만에 얼굴 보는데 큰 소리 내서 뭐 하겠나 싶어 마음을 가다듬고 참았어요. 저와 아들이 막바지 음식 준비를 마치고 다 같이 식사를 하기 위해 거실에 상을 폈습니다. 며느리가 좋아하는 소고기도 넉넉히 준비해 두었죠. 그런데 늘 먼저 집게를 들고 고기를 굽던 며느리가 이번에는 가만히 앉아 있더라고요. 끝내 아들이 집게를 들고 고기를 굽기 시작했는데 분위기가 가라앉은 걸 느낀 남편이 분위기를 풀어보려 했어요. 아들이 구운 고기 한 점을 집어 먹더니 이렇게 말했죠. 고기는 우리 보라가 기가 막히게 굽는데 그치, 환희가 구운 건 보라가 굽는 것보다는 못하네. 맞아, 우리 보라가 고기를 참 잘 굽지. 환희야, 보라가 굽던 것처럼 좀 덜 익혀봐. 그러자 며느리가 뚱한 표정으로 대꾸했어요. 제가 무슨 고기 굽는 사람이라도 되는 건가요? 왜 자꾸 눈치를 주시는 거예요? 순간 제 귀를 의심했어요. 남편이 분위기를 풀어보려고 웃으며 한 말에 며느리가 그렇게 반응하니 저와 남편은 당황해서 얼굴이 굳었고 고기를 굽던 아들도 무서운 표정으로 며느리를 노려봤어요. 당신 무슨 말을 그렇게 해? 그냥 당신이 고기를 잘 굽는다고 한 말뿐이잖아. 강요하는 것도 아니고 왜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야? 그게 그거죠. 은근히 눈치 주는 게 더 사람을 피말리게 해요. 아들이 화를 내며 대꾸하자 남편이 큰 싸움으로 번질까봐 끼어들어 말렸어요. 됐어, 됐어. 그만들 해. 왜 다 같이 모인 날 싸워? 그냥 넘어가자. 남편이 이렇게 말려도
며느리는 이전과 다름없는 상태였습니다. 이럴 거면 왜 온 건가 싶어 슬슬 화가 치밀어 올랐지만 그 화도 꾹꾹 눌러 담았어요. 혹시나 예전에 함께 즐겁게 하던 일을 같이 하면 좀 나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죠. 그 후 며느리와 함께 텃밭에 나가서 채소를 함께 가꾸던 기억이 떠올랐어요. 텃밭에서 함께 일하면 옛날처럼 마음이 풀리지 않을까 싶어 며느리에게 텃밭에 나가보자고 제안했어요. 한순간 분위기가 무겁게 가라앉은 채 밥이 코로 들어가는지 입으로 들어가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말을 꺼냈습니다. 보라야, 저번 주에 여기 비가 참 많이 왔거든. 비 때문에 텃밭에 자란 키 큰 애들은 다 꺾여서 뽑고 다시 심어야 하더라. 너 좋아하는 로메인 상추랑 주키니, 호박 씨앗도 잔뜩 샀는데. 밥 다 먹고 나랑 같이 텃밭에 가자. 상 치우는 거랑 현영이는 시아버지랑 환희한테 맡기고 가면 할 일이 잔뜩 있을 거야. 너도 안 온 지 좀 됐잖아. 나도 이제 늙었는지 너 없으니까 영 속도가 안 붙어. 밭 절반은 아주 정글 마냥 어지럽게 돼버렸어. 그런데 며느리는 무표정하게 저를 보다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 여기 일하러 온 거 아니에요. 일이라고. 그게 무슨 일이야? 일 아니에요. 왜 계속 저만 보면 뭘 시키려고 하세요? 어머님은 그런 시어머니 아니라면서요. 순간 당황스러웠습니다. 그저 관계를 개선해 보려고 한 말이었는데 전혀 예상치 못한 반응이 돌아오니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죠. 며느리는 들고 있던 숟가락을 식탁에 거의 내팽개치듯 내려놓으며 눈에 쌍심지를 켜고 말했습니다. 어처구니가 없었어요. 권위적인 말투였다는 생각은 들었지만 그동안 며느리를 친구처럼 친엄마처럼 대해왔기에 이런 반응이 오히려 제가 무시당하는 건가 싶은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차마 말은 못하고 가만히 며느리를 보고 있는데 옆에 있던 아들이 화가 나서 며느리에게 말했어요. 당신 오늘 여기 와서 손 하나 까딱 안 했잖아. 계속 앉아 있다가 가족들이 한 음식 먹기만 했으면서 뭐가 그렇게 억울한데. 그래, 나 놀고 먹는 게 눈꼴 보기 싫어서 어머님이 지금 나한테 조금이라도 일 시키려고 그런 거잖아. 집에 가기 전까지 하나라도 일하고 가라고. 어머님, 저 비싸요. 대기업 다니다가 애 낳고 집에 있는 거지. 몸값 떨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저 일 시키고 싶으시면 뭐라도 쥐어주고 시키세요. 손에 100만 원짜리 수표 정도는 쥐어주셔야죠. 그 말을 마치며 며느리는 본인의 화를 참지 못하고 팔로 식탁 위에 있는 접시들을 와장창 밀어 바닥으로 뒤엎어 버렸습니다. 그 순간 저희 가족의 식사 시간이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아들이 놀라 기겁하며 며느리에게 소리를 지르기 전에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폭발하고 말았어요. 너 나가. 당장 이 집에서 나가. 그 정도로 소리를 지른 것은 제 인생에서 처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몸이 부들부들 떨리면서 마치 깊은 곳에서 마그마가 끓어오르듯이 울분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이게 지금 다 뭐 하는 짓이야? 돌아가신 어머니가 그렇게 가르쳤니? 남들을 무시하고 마음대로 막대하라고 가르쳤냐고. 현영이 태어나고 나서부터 네가 정말 이상해졌어. 대체 왜 이렇게 변한 거야? 제가요? 저 변한 거 없는데요. 저는 예전과 똑같은데 왜 주변에서 자꾸 변했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너만 몰라. 네가 이상해진 걸. 만약 네가 알았더라면 지금까지 이렇게 굴지는 않았겠지. 그래도 나는 네가 알아서 나아지겠지 하고 기다렸어. 그런데 어쩌면 아직까지 이 모양이니. 그래서
내가 예전에 좋아하던 일을 같이 하면 좀 나아질까 해서 텃밭에 가자고 했더니 왜 이렇게 날 죽일 듯이 노려보면서 덤비는 거야. 어머님이 먼저 그러셨잖아요. 저를 부려먹으려고 혈안이 돼서 제가 뭐만 하면 다 마음에 안 든다고 하셨잖아요. 야, 한보라. 너 입 다물어. 내가 언제 그랬니? 지금 네가 무슨 말 하는지 알고 떠드는 거야. 됐다. 너랑 더 이상 말할 필요도 없겠다. 그래. 나도 너 꼴도 보기 싫어. 당장 나가. 내 집에서 나가라고. 나가라고 하면 제가 뭐 무서워서 벌벌 떨 줄 아세요. 며느리는 제 말이 끝나기 무섭게 현관을 박차고 맨발로 마당으로 나가버렸어요. 그 모습을 보고 놀란 저는 남편과 아들과 함께 급히 뒤쫓아 나갔습니다. 마당으로 나가보니 며느리는 한 구석에 정리해 둔 농기구와 잡동사니들을 발로 마구 차고 손으로 밀어 넘어뜨리며 울분을 토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언제 텃밭에 나가서 일하고 싶다고 했어. 내가 대체 언제 그런 말을 했냐고. 왜 다들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야. 그 순간 정신이 나간 듯한 며느리의 모습에 저는 구석에 있던 호미를 집어들었습니다. 그 호미는 며느리가 올 때마다 쓰던 며느리 전용 호미였어요. 저는 그것을 들고 며느리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짝 하는 소리가 나더니 며느리가 마당 한가운데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아들이 참지 못하고 며느리에게 손을 댄 겁니다. 저도 남편도 모두 놀라 순간 말을 잃었어요. 시끄럽던 며느리도 한순간 조용해져서 맞은 뺨만 부여잡고 그대로 바닥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며느리에게 본인 전용으로 사준 호미를 보여주면 조금은 누그러지지 않을까 했는데 아들이 먼저 행동해서 며느리를 조용하게 만들어버린 거죠. 한보라, 너 지금 당장 우리 부모님한테 용서 안 빌면 정말 이혼이야. 내가 너 어디까지 봐줘야 돼. 너 집에 있으면서 최소한의 엄마 노릇, 아내 노릇도 안 했잖아. 매일 힘들다, 피곤하다 하면서 방 안에만 틀어박혀서 우리 현영이도 돌보지 않고 대체 뭐가 그렇게 힘들었는데. 너만 힘들어. 너만 힘드냐? 아들이 마지막 결단을 내린 듯한 호통을 치자 며느리는 고개를 숙이며 어깨가 부들부들 떨리더니 이내 서러운 울음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는 폭포처럼 눈물을 쏟으며 덜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도 몰라요. 왜 이러는지 그냥 다 싫어요. 살기가 싫어요. 당장 눈을 감고 다시는 뜨고 싶지 않아요. 숨 쉬는 게 고통스러워요. 사는 게 너무 고통스럽다고요. 마치 짐승의 울부짖음 같은 며느리의 고백에 저는 단순한 변화가 아니라 깊은 문제가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제야 손에 들고 있던 호미를 내려놓고 주저앉아 있는 며느리 앞으로 다가갔어요. 그리고 그 앞에 똑같이 주저앉아 언제부터 그런 생각이 들었는지 말해보라고 다독였습니다. 며느리는 간신히 울음을 멈추고 충격적인 사실을 가족들에게 털어놓았습니다. 알고 보니 손주를 낳고 한 달이 지났을 때 며느리는 정신과를 찾았다고 합니다. 그곳에서 심각한 우울증 진단을 받았다는 것이었어요. 그냥 가벼운 산후 우울증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불면증에 무기력증, 두통까지 점점 심해졌어요. 병원에 갔더니 제 생각보다 훨씬 더 심각한 우울증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러다 공황장애까지 온다고 해서 그래서 현영이 모유 수유도 못했던 거예요. 약을 먹으면 부작용으로 몸이 붓고 살이 찌니까 몸이 말을 안 들어요. 아들은 놀라며 물었습니다. 왜 나한테 말을 안 했어? 그때 병원 가자고 했을 때 왜 말 안 했냐고. 며느리는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실망하면 어떡해요? 현영이도 데려가고 나 혼자 남으면 어떻게 해요? 약을 먹으면 죽고 싶다는 생각은 덜하지만
하루 종일 멍하니 있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이러다 복직도 못하고 회사에 내 자리는 없어지고 그러면 당신이나 어머님도 날 무능력하다고 실망할까봐 그게 너무 무서웠어요. 남들이 자신을 다르게 볼까 두려워하며 혼자만의 싸움을 이어온 며느리의 고백에 저는 깊이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며느리가 아픈 걸 모르고 단순히 변했다고만 생각한 제가 너무 모자란 어른이자 가족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떨고 있는 며느리를 안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왜 너한테 실망을 하겠니? 넌 우리 가족이고 내 며느리인데 네가 뭘 해도 우린 널 떠나지 않아. 그리고 너는 분명히 괜찮아질 거야. 아니, 내가 꼭 널 괜찮게 만들어줄 거야. 그러니까 이제 아무 걱정하지 말고 우리 다 같이 이겨내자. 우린 항상 내 편이야. 저는 며느리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젊었을 때 저도 엄마로서의 나 자신에게서 도망치고 싶었던 적이 있었으니까요. 제 말을 들은 며느리는 끝내 죄송하다고 하면서도 얼굴을 들지 못했습니다. 처음에 제가 말했듯이 치료받고자 하는 마음이야말로 치료의 시작입니다. 며느리는 이제 혼자서 버티던 걸 그만두고 가족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며 진짜 필요했던 치료를 시작하게 된 거죠. 그 후로 며느리는 육아휴직 기간을 연장했고 손주와 함께 제가 있는 시골로 내려왔습니다. 아들도 그간 소원했던 며느리와 거리를 두며 서로 감정을 정리할 시간을 가졌습니다. 병원에서도 서로 의지가 되는 사람과 시간을 많이 보내며 대화를 나누라고 추천했다고 하네요. 며느리는 저를 의지가 되는 사람으로 선택했고 아들이 출근한 후에는 하루 종일 저와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전에는 아이와 도우미만이 유일한 대화 상대였던 며느리가 시골로 내려오니 저와 남편과 함께 지내며 눈에 띄게 상태가 호전되는 듯 보였습니다. 가까운 시내에 있는 병원에 다니며 상담도 받고 약도 꾸준히 복용했죠. 약 기운 때문에 가끔 예민해지거나 무기력해지면 저는 그저 옆에서 묵묵히 기다렸습니다. 마치 없었던 딸의 사춘기를 함께 겪어내는 느낌이었어요. 며느리는 요즘 새로운 습관이 생겼습니다. 마음이 답답할 때면 텃밭으로 나가 흙 위에 앉아 명상을 하며 시간을 보내는 거였죠. 촉촉한 흙 냄새를 맡고 있으면 마음이 차분해지고 속이 조금 개운해진다고 하더군요. 한 번은 며느리가 어디에 갔나 찾아보니 멀리 텃밭 위에 가만히 앉아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도 곁에 가서 아무 말 없이 며느리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제가 아무 말 없이 묵묵히 있으니 눈을 감고 있던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며 말했습니다. 어머님이 제 목숨을 살리신 것 같아요. 그때 어머니가 저한테 소리를 지르셔서 제 안에서 계속 막혀 있던 것이 뻥하고 뚫린 기분이었거든요. 아유, 그래서 나한테 그렇게 소리를 질렀니? 그래서 시원했어. 네, 어머님께 죄송할 정도로 시원했어요. 그래, 그럼 됐다. 그런 거 다 받아주고 이해해 주는 게 가족이니까. 또 그만큼 잘해야 하는 것도 가족인 거 알지? 알죠. 너무 잘 알아요. 네가 좋으면 됐다. 그래야 내가 하늘에 있는 사부인께 죄송스럽지 않지. 소중한 딸을 나한테 두고 가셨는데 내가 또 잘 키워줘야지. 어머님, 저 30도 훌쩍 넘었고 애도 있어요. 더 잘하면 안 되죠. 사람은 원래 눈 감을 때까지 잘하는 거야. 나도 너 만나서 더 자랐지 않니? 다시 이렇게 며느리와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있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마음의 병이 한순간에 한 사람과 주변 가족들의 일상마저 무너뜨릴 수 있다는 사실을 절실히 깨달았어요. 그리고 혼자만의 노력만으로는 치유가 어렵고
가족 전체의 배려와 조력이 큰 힘이 된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며느리가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는 제 곁에 두려고 합니다. 그리고 다시 며느리가 본인의 의지로 두 발로 설 수 있을 때 복직을 해서 그토록 좋아하던 일을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옆에서 지지할 생각이에요. 치유는 시간의 문제이지만 때로는 기회의 문제이기도 하다는 말이 있죠. 며느리가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저와 가족에게 도움을 요청한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저와 제 친구 같은 며느리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디 저의 며느리가 모든 마음의 병을 훌훌 털어내고 다시 햇살처럼 밝은 모습으로 돌아오길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가 유경순 할머니의 사연인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이 사연은 유경순 할머니가 보내주신 사연으로 사연자님의 입장에서 작성되어서 유경순 할머니님께 유리하게 작성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같이 댓글로 의견 나누어 보았으면 합니다. 유경순 할머니의 사연 영상이 주는 교훈이 유익하시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다른 지인에게 공유 부탁드리며 저는 그럼 다음 사연에서 뵙겠습니다.